다음으로 종양 미세 환경,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먼트와 면역 항암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암덩어리 하면 퓨어하게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들의 덩어리라고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실습 돌 때나 인턴과 레지던트 할 때 암 환자 수술하는 장면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암덩어리가 퓨어한 암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장기처럼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오간처럼 보였다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암덩어리 안에는 돌연변이가 있는 말리그넌트 셀뿐만 아니라 NK셀, NKT셀, 마크로파지, T림포사이트, 아디포사이트, B림포사이트, 페리사이트, 엔도셀리알셀, 덴드라이틱셀 등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고 마치 오간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의아할 수 있는 점이 T림포사이트나 마크로파지 같은 면역세포들이 암덩어리 안에 꽤 침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궁금했던 점은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는 돌연변이가 되어 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림포사이트들이 왜 캔서 메스 안에서는 옆에 바로 암세포가 있는데도 바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지 않고 여기에 인필트레이션만 돼 있을까? 그것이 의아하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캔서 메스, 그 캔서 셀들 사이로 침범이 돼 있는 마크로파지나 림포사이트들을 튜머 어서시에이티드 마크로파지, 튜머 어서시에이티드 뉴트로필 등으로 불러섰습니다. 나중에 연구된 결과 암세포가 발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면역세포들의 염증 요소를 증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암덩어리가 자라는 데 필요한 기전으로서 써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암세포가 발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면역 시스템의 염증 요소를 증발한 하이제킹 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증발이 되어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던 림포사이트들을 다시 재활성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창기 면역항암제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악성 흑색종을 알았고 약성 흑색종이 간과 뇌에 전이가 되어 있었는데 면역항암제인 펜브롤리주맙을 맞고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되었던 것이 매스컴을 탔었습니다. 항암제의 작동 원리를 비교해보면 먼저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를 화학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고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되도록 하는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표적을 찾아서 억제시켜서 암을 죽게 하는 것이고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억제시키는 그 기전을 차단해서 면역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암을 죽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항암제입니다. 아까 암덩어리 안에 림포사이트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 림포사이트들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많은 연구 끝에 암세포가 PD-1 라이간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PD-1 라이간드를 발현시키면 이 PD-1 라이간드가 T 림포사이트의 PD-1 리셉터에 붙어서 T 림포사이트가 억제되어서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치료제로서 T 림포사이트에 있는 PD-1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암세포에 있는 PD-1 라이간드를 차단해서
면역세포가 다시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기존의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을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합니다. 이뮨 체크포인트라는 것은 이처럼 PD-1 라이간드와 PD-1 리셉터가 작용해서 T 림포사이트의 면역 기능이 차단되는 것을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뒤로 개발된 약주력에서 초반에 아주 큰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던 것이 펜브롤리주맵 키트로다입니다. 펜브롤리줌은 여러 암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non-small-cell lung 캔서나 가스트릭 캔서 등 다양한 암에 쓰이고 있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펜브롤리주맵을 위암에 사용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가 보이는 경우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항암화합요법을 쓴 환자들의 생존 곡선이 이런데 표적 항암제를 쓴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생존 효과가 상당히 좋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표적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김에 따라서 생존 곡선이 항암화학요법만을 쓴 군과 비슷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면역 항암제를 쓴 경우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처음부터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수년이 서서히 생존 곡선의 간격이 더 벌어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장기간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non-small-cell lung 캔서에 사용되는 키트로다, 펜브롤리주맵이 있는데요. non-small-cell lung 캔서, 메타스타틱 non-small-cell lung 캔서에서 펜브롤리주맵과 페메트렉시트와 백금기 항암화학요법을 같이 했을 때 장기간 롱텀 서바이벌이 상당히 좋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장기 생존을 하게 되는 환자들 숫자들도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non-small-cell lung 캔서의 1차 전신치료제, 즉 4기 메타스타틱 non-small-cell lung 캔서의 1차 전신치료제로서 우선적으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펜브롤리주맵이나 아테르조미주맵, 세미플리맵, 니볼루맵 등이 권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지 4 non-small-cell lung 캔서가 퍼포먼스 스테이투스가 0에서 1 정도로 좋으면 스퀘머스 셀 캔서의 경우 PD-1 라이가는드가 과발현되어 있을 때는 펜브롤리주맵, 아테르조미주맵이 1차 치료제고 non-small-cell lung 캔서의 경우에는 EGFR 같은 표적 항암제의 표적이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적 항암제를 먼저 쓰지만은 표적 항암제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PD-1 라이가난드가 과발현된 캔서의 경우 펜브롤리주맵이나 아테르조미주맵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1차 약제로 쓰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아포토시스와 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토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페토의 역설은 코끼리와 같이 몸집이 크고 오래 사는 동물에서 암 저항성이 발견되는 것, 즉 암이 적게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1977년 리타즈 페토는 인간과 생쥐가 비슷한 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쥐보다 세포가 1000배나 많고 30배나 더 오래 사는데 그런데 인간과 생쥐가 암 발병률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코끼리 또한 인간보다 몸집이 100배 더 크고 6에서 70년을 살지만 암 발병률은 인간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도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랜덤 뮤테이션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암 발생의 주된 기전이라고 한다면 세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랜덤 뮤테이션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캔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몸집이 100배나 더 크고 세포수도 훨씬 더 많은 코끼리가 암 발병률이 인간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역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페토의 역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토는 진화의 개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쥐보다 더 크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진화되었고 또 그처럼 코끼리 또한 더 크고 오래 살고 암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을 설명하는 논문이 자마에 2015년에 실렸습니다. 자마는 미국 의사협회지인데 의사협회지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코끼리는 체구가 크지만 암 발생률은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구에 비해서 암이 발견되는 것이 다른 동물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전을 연구해서 자마에 실렸는데요.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에 코끼리의 임파군은 사람보다 P53 메디에이티드 아포토시스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즉 캔서셀이 캔서가 되려면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뮤테이션이 된 셀들이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만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저항하는 기전, 암을 차단하는 기전인 아포토시스가 코끼리에서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뜻은 아무리 코끼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 뮤테이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몸 안에 있는 뮤테이션이 훨씬 더 쉽게 아포토시스가 잘 일어나서 암이 적게 생길 수 있다라는 기전을 설명한 논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전으로 제시된 것은 P53 진의 개수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으로 P53 유전자를 한 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P53 유전자의 하나의 기능 이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90%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30에서 40% 정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경우 사람보다 훨씬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P53 유전자가 사람보다 20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P53 유전자는 손상된 DNA 복구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포토시스를 시켜버려서 캔서에 더 저항성을 가지고 암이 더 적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전으로 보여진 것이 P53 메디에이티드 아포토시스가 사람보다 훨씬 더 코끼리에서 잘 일어난다 라는 것이 밝혀져서 미국 의사협회지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암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진화학적인 설명 중 하나인 성장과 재생의 대가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성장과 재생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저항성 기전으로서는 아포토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가 세포 자살을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아포토시스가 너무 과하게 잘 일어난다면 특히 그것이 뇌의 브레인에 있는 뉴런에서 아포토시스가 너무 잘 일어난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뉴로디제너레티브 디지즈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린 기전 같은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프로게머 하프트 스터디에서 관찰된 결과 암 생존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낮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그것은 흡연력에 큰 관계없이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낮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와 대조군을 추적 관찰하면서 암과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암 발생 시기를 고려한 발병 위험률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하자드 레이셔가 0.7로 30% 정도 암이 적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뇌졸중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3배 가까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을 같이 보고한 이유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암이 적게 걸렸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 진료를 적게 받아서 암 진단이 적게 돼서 암 발생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만약에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적게 받아서 암 진단이 적게 된다면 다른 질병도 적게 진단이 되고 적게 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뇌졸중 발생은 3배 더 보고가 된 걸로 봐서는 병원 진료를 잘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알츠하이머병이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데멘치아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이 하자드 레이셔 0.7로 30% 정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암종별로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두경부암의 하자드 레이셔는 0.49, 위암의 하자드 레이셔도 0.47이고, 대장암도 하자드 레이셔도 0.16, 폐암도 하자드 레이셔 0.52로 상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암 발생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암 생존자는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암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이 병원 진료를 적게 받았거나 암 진단을 적게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질병들, 그러니까 골관절염이나 뇌졸중, 그리고 망막 퇴행성 질환 같은 다른 질병들도 적게 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다른 연령 관련 질병들은 도리어 발생 위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된 것 때문에 봐서는 단순히 바이어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닐 것이고, 정말로 암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이 적게 걸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찰 연구들을 메타아날리시스 한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암 발생률이 낮았고, 암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설명하는 가설로 중에 하나가 캔서 서셉터빌리티입니다. 즉, 높은 출산율, 빠른 상처 치유 속도, 낮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과 같은 형질들은, 즉 세포 재생이나 세포의 증식 횟수, 증식 속도가 빠른 것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아포토시스가 훨씬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 도리어 적게 생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암 발생 위험은 출산이나 빠른 상처 치유 같은 이런 세포 성장이나 재생을 촉진시키는 유전적 선택에 대한 비용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진화학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캔서 같은 경우에는 뉴로 디제너레티브 디지즈 간의 아포토시스의 양상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 연구뿐만 아니라 유전자 연구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추신경계 질환과 암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트랜스크립토믹 메타아날리시스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CNS 질환에서 상향 조절된 유전자와 암 환자에서 하향 조절된 유전자 사이에서는 중복이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P53 패스웨이의 경우에는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는 패스웨이인데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는 패스웨이가 업레귤레이션 돼 있는 경우와 다운레귤레이션 돼 있는 경우가 이렇게 중복에 대해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캔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 세포의 증식, 재생에 대한 대가로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화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관찰 연구뿐만 아니라 유전자 연구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결과들이 같이 보고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